투자는 보통 네.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부도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때마저도 네. 일정 금액은 저축을 했어요. 그때 집값이 올라가요. 정선용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작가님과 함께 오늘은 약간 주식 말고 네. 평범한 월급쟁이가 네. 어떻게 이제 뭐 네. 수십억대 자산을 이뤘는지 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복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사실은 주식을 한 주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얘기들은 네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네. 저는 그 얘기보다는 직장에서 25년 직장 생활했던 부분과 네네. 그 이후에 현재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타이틀이 그 예. 저자님이 쓰신 책도 예. 보고 알려져 있는 영상도 제가 많이 봤는데 예. 그 50억 자산가로 알려져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아까 한 주도 안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략적으로 감이 오긴 하지만 예. 어떤 자산을 또 보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 50억 중에서 그러니까 땅과 아파트를 네.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자산이 한 90%, 그게 다 90%가 되고요. 네네. 그 나머지 10%는 그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 정기 예금으로. 예, 가지고 계시고요. 예금이 네네.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자산 이외에 나머지들은 좀 유동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 이후에 제가 뭐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를 보면은 그때 좀 뛰어들 수 있기 위한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네. 유동 자산을 좀 가지고 있고, 네네. 그렇게 제 자산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 한 25년 정도 하시는 와중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50억 원의 자산을 일구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사업을 한다 보면은 네. 뭐 물론 이제 망할 수도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동산이란 특히나 네. 이제 좀 담화가 큰 자산을 들어갈 네. 수가 있는데 네. 이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한 채도 쉽지 않은데 네. 이제 세 채나 마련하셨다니까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한 네. 월급의 어느 정도를 저축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략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네. 보통 월급의 구성비가 몇 프로 정도를 저축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전략이 아예 달랐어요. 어떻게 전략했냐면 네. 저축을 먼저 하고 네. 그 나머지 가지고 썼어요. 그러면은 약간 퍼센테이지 비율이 아니라 예. 그 절대적인 금액을 절대적인 금액을 내가 네.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그 네. 목표를 가지고서 월별로 작게 쪼개서 그 그 월에는 무조건 그걸 갖다가 정기적금을 해가지고 저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아예 반대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저축이 네네. 선순위고 네네. 지출이 후순위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은 선순위 지출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통 저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목표를 얼마쯤 잡겠다 이렇게 네네.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1997년도에 사실은 그 결혼을 처음 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부도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부도라는 회사를 다닐 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에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부도가 났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부도가 나서 그 회사에 다닐 때 그때마저도 네. 일정 금액은 저축을 했어요. 진짜요? 네. 그때 그 부도가 나면 회사에 저축을 거의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100만 원도 안 됐는데 네네. 그걸 가지고도 저축을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게 그래서 보통 20일 날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이체를 해서 얼마를 빠져나게 넣고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견디게 살아가게 그렇게 구조를 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는 97년부터 10년 내에 네. 2억을 모으자였어요. 그래서 2억. 매월 200만 원씩 저축하자. 근데 그때 부도 났을 때는 못했고요. 네네. 이 이후로 이제 직장이 다른 데로 이제 이직하고 그 엘사로 이직하고 하면서 네네.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때부터는 200만 원 가까이 해가지고 10년 후에 2007년도에 저희는 2억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저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저축을 지금 부동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건 어렵고요. 저 같은 방법이 네네. 약간 좀 짠내 나죠. 사실 그 정도로 해야죠. 사실 월급쟁이. 네, 그 정도로 네. 해야지.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저 방식은 완전히 그러니까 성과 후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구성비를 얼마나 하겠다 이런 개념들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내가 목표하고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까지 내 생활을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아예 세운 거예요. 그러면 2007년도에 그럼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를 한 채 매입을 하신 거겠네요. 예. 대출을 이제. 예, 받아가지고. 예. 2억 가지고 1억 8천 모아 그 대출 받아가지고 네네. 3억 8천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제 재테크 쉽게 말하면 이제 부동산 재테크의 시작인 거죠. 아, 네네.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엘사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뭐 다 아시더라고요. 예. 뭐 롯데 그쪽이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25년간 하시면서 임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받는 월급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 지점에서 제가 네. 그 돈을 모으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제가 혜태그룹을 다녔었잖아요. 네네네. 부도날 때 1997년도에. 네네. 근데 사실 그때 궁핍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축을 하고 난 다음에 지출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50억까지 자산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나중에 임원 연금 받아가지고 뭐 억대 연금 받을 그 월급을 받을 그 연봉을 받았을 때 그때 했던 그 자세보다 그 이전에 그때 했던 자세가 훨씬 더 지금 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핍함, 약간 좀 헝그리 정신? 네. 이게 저를 갖다가 이 자리에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지. 사실은 월급을 억대 연봉을 받았던 그 임원 연봉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은퇴한 네네네. 임원들 있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네. 한 7, 80명 되는데 네네. 저만큼 자산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궁핍함에서 그 궁핍함을 이겨내면서 돈을 모으겠다는 그래서 네네. 종잣돈을 모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중에 자산가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가끔 해요. 제가 사실은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사실 임원을 25년 동안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끝에 또 하셨으니까. 그때 5년 했는데요. 뭐. 그래도 오래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예. 돈을 뭐 사실 많이 받는 거는 예. 뭐 월급쟁이로서는 아무래도 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좀 절약 그런 소비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절약을 하셨는지 네. 좀 그런 사례 같은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짠내나는 얘기라. 어차피 오늘 컨셉이 짠내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와이프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네네. 집에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신혼 때 제가 사준 옷을 지금도 아직도 입고 있을 만큼. 아, 진짜요? 그렇게 아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이렇게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25년 동안 유통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물건을 파는 역할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어떻게 파냐면 그 파는 전략이 신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기 위한 유통업체의 가장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신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걸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들이 패션 업체들이 그렇게 하죠. 패션 업체들이 뭐 SS, FW 해가지고 그 컬렉션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신상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고 있는 옷을 갖다가 집에 가득 있는데도 새로운 상품을 사가게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 신상품을 사는 비율이 옷에 대해서 5.5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새로운 상품을 산 것을 입는 비율이 7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7번밖에 안 된다고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네, 그것밖에 안 돼요. 잘 돌이켜서 한번 대표님도 한번 돌이켜서 한번 그러니까 옷을 샀던 것들 중에 어느 주기로 해서 신상품을 샀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복귀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을 입었던 횟수를 한번 뭐 지금 입고 계신 거는 아마 많이 입었을 테지만 다른 것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한 번만 입고 버렸던 거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옷을 사고 나서 버리는 데 기간이 7회밖에 안 돼요. 입었던 횟수가.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가 소비를 판매자들 즉 마케팅
마케터들에 의해서 네네.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네. 필요에 의해서 가져다 놓은 물건보다 네네. 불필요한 물건이 아니 90%가 될 거래요. 아. 그러니까 그 90%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네네. 그렇게 절약한다 그러면 어. 사실은 돈을 모으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건가의 기본 전략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전직 일하던 데 농간에 네네. 농간에 넘어가지 네네네. 않는 자기만의 소비 네네.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돈을 아끼고 그다음에 물건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을 갖다가 종잣돈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방법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현업에 계셨을 때 예. 그 약간 농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좋게 말하면은 소비자들의 그런 마음을 여는 또 지갑을 여는 그런 거에 대한 또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했죠, 저는. 사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굳이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돌이켜서 딱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이켜서 다 보라보면 내가 진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있는가, 그러니까 필요한 경험들을 사고 있는가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불필요한 게 거의 저는 90% 이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형태들은. 네네. 그래서 그것만 줄인다면, 그러니까 불편한 걸 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필품은 사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 생필품을 사야 되는데 그 생필품이 아니라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 물건의 효용성이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들을 없게만 만들어도 사실은 지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약간 좀 투자 그쪽으로 좀 돌아가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여쭤볼 텐데 2007년도에 이제 첫 번째 그 아파트를 매입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2007년.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당시를 좀 회상을 해보면 막 경제가 막 거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럼 타이밍 상으로는 사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었겠네요. 그때 당시에. 예, 그때 2007년도는 좋지 않았어요. 2007년도는 그렇게 뭐 좋은 타이밍이 아니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그 좋은 타이밍을 갖다가 그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2017년도에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사실 베스트 타이밍 항상 이렇게 딱딱 맞게 하신 게 아니라 한번 시행착오를 겪고 시행착오를 겪고 2017년도에 제대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보통 그 투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종목이 좋으냐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부분은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투자가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갖다가 이 세 개가 딱 들어맞았던 게 저는 2017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딱 보고 지금이 약간 좀 싼 가격대구나,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투자 타이밍을 잡을 때 보면 투자 타이밍을 할 때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모차 끌고 애기 엄마들이 나와서 주식 투자를 하면 객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주식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 맞아요. 무조건 팔아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신문에 몇 사람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사야 된다. 그쵸.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부동산 시장에도 약간 그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후를 갖다가 캐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때 집값이 올라가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진보 정권이 잡게 되면 진보 정권은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식이 공급을 위한 정책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간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층민들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에 대한 복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발하게 해서 사실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수요에 의해서 집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대부분 다 진보 정권에서 그 잡았을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일이 많았어요. 이게 전 정치 색깔 아닙니다. 물론 다시 말하자면. 사실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이 올라갔고요. 이번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정책적인 기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울시만 놓고 보면 서울시장에 박원순 시장이 했을 때 박원순 시장은 리사이클링에 대한 것들이 하고 사실은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것들 철저하게 막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인구 밀도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라면 1km 평방미터 내에 몇 사람이 거주하느냐 이 부분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아무리 많은 국가도 사실 200을 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안에 500명이 넘어가요. 서울 기준으로 말씀. 아니 전국이에요. 전국이요? 서울은 네. 더 심하겠네요. 서울 더 심한 거죠. 보시면 알잖아요. 네. 그거 몇 명이 살아요. 이거 서울은 훨씬 더 심하고요. 우리를 능가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홍콩이라는 도시국가. 홍콩도 그렇죠. 네. 싱가포르 뭐 이런 데들. 그 이외 나머지는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거에 대한 수요는 임금 밀도 내에서 보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때 2017년 이때는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오를 거라고 판단했고 두 채를 그때 매입했고요. 그때 이제 과감하게 이제 네, 두 채를 모아놓은 종잣돈을 가지고. 네, 종잣돈을 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종잣돈을 모았던 게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봤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샀고 그게 사실은 더 빛을 발했던 게 팬데믹이 오면서 팬데믹에서 유동성이 확대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올라간 게 된 거죠. 사실 뭐 팬데믹 상황을 예상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없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를 것이라고 또 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제 그런 정책적인 그런 큰 흐름 관점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신 게 결과적으로 유효한 그런 전략이 됐었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유동성이잖아요. 네네. 어차피 이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돈을 푸는 방법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현재. 그렇죠. 네네. 재정정책 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수요성이 없고 돈을 푸는 정책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자산을 갖다가 확대하는 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타이밍을 제가 뭐 정확하게 봤다 이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으로는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거시경제를 봤던 부분 그리고 각각의 어차피 부동산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나 이쪽에서 어떤 정책을 펴갈 건가에 대한 것들 이해도만 좀 있게 되면 사실은 그 투자의 흐름은 정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건 저는 그래서 그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어디를 선택할 거냐. 그건 그 중에서 이제 아파트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종잣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출을 아껴가지고 2억, 2억을 계속 모아놨어요. 그래서 2억, 2억 모았던 것 때문에 가능했던 분이고 그리고 타이밍은 딱 2017년 규제가 발표되기 바로 이전에 그때는 또 사실 대출도 잘 됐었죠. 그렇죠. 대출이 근데 저는 대출을 그 레버리지를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전에는요? 아니 그때도 그때도 그러니까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뭘 이용했냐면 사실은 가장 무이자 대출 있잖아요. 전세. 무이자 대출. 전세. 그러면은 전세에서 갭 투자. 세를 주시고 그냥 또 따로 딴 데 가서 사신 거예요? 그렇죠. 갭 투자를 한 거니까. 갭 투자셨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빌린 게 아니라 사실은 전세자금을 끼고 해서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종잣돈만 모으는 데까지만 역할들을 훌륭하게 했던 것들이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만난 거죠.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 이렇게 꾸준히 좋은 타이밍을 위해서 잘 기다리면서 종잣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가 기회가 온다라고 싶으면은 또 과감하게 그렇게 또 실행을 하신 것이 또 지금의 또 작가님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정말 타이밍 잡는 것도 중요하긴 하고 경제 사이클을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 종잣돈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종잣돈을 차곡차곡 또 10년마다 2억씩 계속해서 꾸준하게 모을 수 있었던 배경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맞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맞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그런 비법이 아닌가. 어떻게 25년 동안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조직 생활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종잣돈을 모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비법이 있으신가요? 꾸준하게 그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하시는 비법이라든지. 사실 비법은 없고요. 비법은 없는데 저는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직장 이외에 다른 것들을 눈을 돌린 적이 거의 없이 그때 열심히 일했던 거 이 부분들이 작용했고요. 근데 여기에 더 크게 작용했던 건 사실은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운은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 할인점을 시작한 시기가 2000년도거든요. 2000년도가 어떤 시기냐면요.
할인점이 막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보통 백화점과 슈퍼마켓 중심으로 있다가 네네. 1997년도 IMF 난 이후에 갑자기 할인점이 막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 제가 2000년도에 그 롯데마트로 오고 난 다음에 그때 점포가 그때 막 시작했을 때가 14개였는데 제가 그 퇴사할 때 130개였어요. 거의 10배 성장했네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가니까 네네. 계속 만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속 키운다는 거죠. 성장을 계속 하고. 키운다니까 네. 그 직원 입장에서는 네네. 일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계속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가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력을 뽑을 만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운을 타고난 거 이거가 많이 좌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혹시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뭐 특별한 비법이 있거나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 저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특별한 비법이 있으니까 했겠구나 하는데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운이 좋은 시기를 타고났는데 마지막 이제 퇴사할 때가 좀 운이 안 좋았던 거죠. 코로나 시기. 그때는 네네. 이제 기업이 네네.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프트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쿠팡이니 마켓컬리니 뭐 아마존이니 이런 맞아요. 네. 그 온라인 기업들이 막 성장하니까 오프라인이 거의 아사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인력 감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 감축하고 있는 이런 하향 산업에 있는 몸담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운 좋게 네네. 사실은 거기에 몸담아서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임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고요. 뭐 재택 특별한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다만 한눈을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거.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다시 이런 얘기는 좀 해주고 싶어요. 선배로서 네네. 25년 직장생활을 했기 네네.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준비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 첫째 부분이 뭐냐면요. 월급은 네. 욕값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욕값이요? 예, 욕값이라고 생각하면서 네네.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의 그 파이프라인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재테크하는 거.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하면서 그렇죠. 직장 생활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네. 고정소득 있을 때가 그렇죠. 네. 뭘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 그래서 그렇죠. 이때 월급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뭐 그러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빠져서 네네. 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거는 그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월급 이외에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재테크를 뭐 주식도 좋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좋고 네네. 그래서 재테크 방법들을 좀 공부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직장 다니면서 가장 달콤한 게 명함이잖아요. 이 명함이 사회적 지위를 그렇죠. 뭐 대기업에 나는 네. 또 이 정도 직급을 그렇죠. 가지고 이 있는 정도 사람이다. 직급을 가지고 있다 네네. 그러면 너무 네.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명함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은 그 명함은 회사 거예요. 아.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를 대변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명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 사회적 지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명함 같은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네네. 이제 글쓰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글쓰기를 하니까 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브랜드 작가, 요즘 저한테 호칭이 작가님이 됐잖아요. 네네. 명함 안 줘도 그냥 저 작가님이라고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나만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갖다가 만드는 걸 직장 내에서 글쓰기를 하면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글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필살기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명함을, 자기 이름 그 자체가 명함이 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인맥에 관련된 건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에만 막 몰입돼가지고 직장사에 있는 인맥들을 갖다 넓혀가는 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회식 같은 데 하면, 우리 때는 그랬어요. 회식 같은 데 하면 막 알코올로 형제됐다, 우리. 네네. 그래서 술 마시고 이렇게 인맥을 막 넓혀가는 걸 하게 되거든요. 저도 지금 제 전화번호부에 한 5천 명이 되더라고요. 엄청 많으시네요. 거래처 막 그런. 거래처부터 해서 뭐 직원들까지 해가지고 5천 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1% 이외에 지금 연락한 사람 없어요. 1% 미만 정도 연락한 사람. 90%는 다. 99%는 이제. 99%는 없는 그 인맥을 위해서 네. 그 당시에 그렇게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인맥은 누구냐면요. 가족과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인맥은 가족과 친구라는 생각을 가져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족과 친구들한테 그분들과의 그 관계, 사회적 관계, 네네. 그 인간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갖다 더 끈끈하게 하는 것들은 지속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직장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내가 뭐 직장 생활을 잘했던 이런 얘기는 아니라 네네. 지금 얘기했던 월급과 명함과 인맥에 네네. 관련된 부분들을 네네.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 주관적인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게 사실 그 명함이란 게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서 그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형성된 인맥 역시 대부분 내가 뭔가 회사를 나온 그 이후부터는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자산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2년 중에 계속해서 박힐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만의 그런 자산을 만들어놔야 된다. 퇴직하기 전까지. 근데 사실 월급쟁이가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해서 따박따박 뭐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나한테 월급을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안 좋아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직장 생활을 뭐 잘하는 법은 제가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직장 생활 이후에 준비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그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은 얘기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소중한 것 같아요.